짧은 단편을 준비했는데요.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강경애의 그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사진과 편지라는 작품은요. L군과 혜경의 만남 그리고 사진과 편지가 이야기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소설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한데요. 듣다 보면 혜경이라는 여성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사진이라는 소재가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연극으로도 무대에 올려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애의 그 여자라는 글은요. 신여성, 지식인의 그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풍자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구적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일부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현실 문제를 얼마나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간도 지역에서, 간도라고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일제에 의한 착취를 바라보면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을 반성하는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강경애의 그 여자 두 작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진과 편지 김동인. 오늘도 또 보았다. 같은 자리에 앉은 모양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어떤 해수욕장. 어제도 그저께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망연히 앉아있는 여인. 나이는 26,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처녀는 아니요 인체인 듯한 여인. 해수욕장에 왔으면 당연히 물에 들어가 놀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도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하여 호기심을 일으킨 L군은 자기도 일없이 그 여인의 앞을 수없이 왕래하였다. 참 명랑한 일기올시다. 드디어 말을 걸어보았다. 네, 참 좋은 일기올시다. 붉은 입술 아래서 나부끼는 여인의 이빨. 그것은 하얗다기보다 오히려 투명되는 듯한 이빨이었다. 해수욕하러 오셨습니까? 네, 휴양차로. 이리하여 L군과 그 여인과의 사이에는 교제의 문이 열렸다. 산보 안 가세요? 가죠. 점심이나 같이 나누고 가실까요? 주도록 하세요. 두 사람의 사이는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된 어떤 날 L군은 그 여인, 이름은 혜경이라 하는 그 여인의 방에 걸려있는 어떤 남자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가 누구세요? 그 사진을 가리키며 혜경에게 묻는 L군의 구조에는 얼마간의 적개심이 나타나 있었다. 제 주인 되는 양반이올시다. 그렇습니까? 훌륭한 분이올시다. 이렇게 대꾸는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L군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아까 낮에 혜경의 방에서 본 사진이 연하여 L군의 눈앞에 어릿거렸다. 미남자, 호남자, 풍채 좋은 남자. 세상에서 보통 풍채 좋은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명사가 꽤 많이 있지만 L군은 아직껏 아까 본 그 사진의 주인과 같은 호남아를 본 일이 없었다. 얼굴이 계집같이 이쁘게 생겼다기보다 남자답고 고귀하게 생긴 그 사진의 주인은 옛날 히랍 조각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나 현세에 생존하는 인물로는 있을 수가 없을 만치
절세에 풍채 좋은 인물이었다. 엘군은 자기도 자타가 허하는 미남자였다. 그 어디를 내어놓을지라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자기의 풍채는 스스로도 믿는 바였다. 그러나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엘군은 제 가슴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자기는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바 양복집 스타일 견본화나 혹은 모자 광고화에 그려진 그림의 미남자쯤 밖에는 지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고아한 풍채의 소유자는 못 되었다.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태양과 자라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훌륭한 남편을 두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나?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있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다. 분명히 혜경이가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의문은 의문대로 남겨두고 정사는 정사대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튿날 혜경을 방문하기 위하여 엘군은 머리에 빗질을 30분은 하고 면도를 4번이나 다시 하고 넥타이를 10여 차 고쳐 매도록 자기의 몸치장에 노력하였다. 집에 즉시로 전보를 쳐서 자기의 옷 전부를 이 해수욕장으로 가져왔다. 매일 오전 낮과 오후에 각각 다른 옷을 바꾸어 입어서 인공으로라도 자기의 풍채를 좀 더 돋우어 보려는 엘의 고심이었다. 그 뒤로부터 엘군은 그 사진의 주인과 맹렬한 경쟁을 하였다. 풍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을 물러나고 취하였다. 이 덕에 그렇지 않아도 미남자의 소문이 높은 엘군의 풍채는 나날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동시에 혜경 여사와의 정사도 점점 더 깊어갔다. 해수욕의 시절은 다 갔다. 여름의 한철을 즐기기 위하여 해수욕으로 몰려갔던 도회인들은 모두 도회로 돌아왔다. 혜경도 돌아왔다. 엘군도 돌아왔다. 도회로 돌아와서도 엘군과 혜경의 정사는 그냥 계속되었다. 혜경 씨? 네. 그이는 어디 계셔요? 이태리 여행 중이에요. 돌아오시거든 제게 소개해 주세요. 참, 엘씨는 왜 귀찮게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이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저는 그이 품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실례오시다만 엘씨야, 그이 안 계실 동안 임시로 제 말벗이 돼요. 뭘? 강렬한 반항심. 내가 그 사진의 주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사진의 주인이 돌아올지라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겠다. 이리하여 엘군의 몸치장은 그칠 바를 모르고 나날이 더하여 갔다. 그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자기는 혜경의 애정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혜경이는 언제 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는지 예측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종로로 본정으로 혜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보를 다니면서 때때로 진열창에 비친 자기의 양자를 보고는 혜경과 동반하여 다니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호남자라는 자신을 새롭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날 해수욕장 혜경의 방에서 본 혜경의 남편의 사진은 엘군의 마음을 늘 불안케 하였다. 보통으로 내어놓으면 제1류의 미남자지만 그 사진의 주인과 비교하자면 자기 따위는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사진의 주인이 혜경이와 팔을 곁고 길을 가는 양을 상상으로 머리에 그려보고는 질투에 타오르는 주먹을 휘두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 사진의 주인에게 져서는 안 된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 이겨야 하겠다. 이런 결심 아래 엘군은 더욱 풍채에 주의하였다. 가을이 지났다. 겨울도 지났다. 이듬해 봄 이태리에 여행 중이라는 혜경이의 남편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엘군과 혜경이의 정사는 그냥 계속되었다. 그 어떤 봄날 혜경이가 엘군을 찾아왔다. 저녁까지 놀다가 갔다. 혜경이가 돌아간 뒤에 엘군은 혜경이가 앉았던 자리 아래 무슨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어보니 편지였다. 혜경이가 실수하여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다. 엘구는 그 편지를 펴보았다. 혜경이의 어떤 동무에게서 혜경이에게 한 편지로서 사연은 이러하였다. 구라파에 여행 중이시던 그 지아버님이 돌아오셨다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레저녁에 동반하셔서 모 극장에 와주세요. 관극을 끝낸 뒤에 오래간만에 같이 밤참이라도 나누어 봅시다. 꼭 와주세요. 믿습니다. 마침내 왔구나. 가슴이 덜컥하였다. 그 사진의 주인이 돌아왔으면 혜경이는 물론 이전 어느 때 혜경 자신이 선언한 바와 같이 자기를 떠나서 남편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즈음 혜경이의 태도가 이전보다 더 냉담하여진 듯한 것도 이에 설명되었다. 그 사진의 주인만 돌아올 것 같으면 자기는 헌신짝과 같이 버리울 것이다. 그 사진의 주인인 고아한 한 공자와 혜경이가 나란히 하여 앉아서 관극을 할 일을 생각할 때에 엘구는 치를 부들부들 떨었다. 모레 저녁 되는 날 엘구는 모 극장에를 갔다. 무슨 필요로 갔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으나 꼭 가보아야 될 의무를 느끼고 간 것이었다. 혜경이는 즉시로 눈에 띄었다. 그러나 혜경이의 남편은 이전 어느 때 해수욕장 어느 여관방에서 사진으로 본 그 고아한 공자인 혜경이의 남편은 엘구는 극장 안을 두루두루 살폈다. 혜경이의 남편을 찾아내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모두 살폈다. 그러나 그때 사진으로 본 그 남자와 비슷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혜경이의 곁에는 혜경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한 노인이 같이 앉아서 연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한 50쯤, 얼굴 전면에 짐승에게 비길이 많지 털이 나고 눈은 그 존재조차 알아보기 힘들도록 작고 코허리가 잘룩한 천하에 드문 추남자가 혜경이와 같이 앉아서 일심불란히 연극을 관상하고 있는 것이었다. 엘구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혜경이와 같은 미인의 아버지로는 너무도 추하게 생긴 꼴에. 그러나 조금 뒤에 어떤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그 흉악한 추물이 혜경이의 아버지가 아니요 남편이라는 것을 안 때에 엘군의 경악은 얼마나 컸을까. 처음에 엘군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극장이 끝나고 돌아갈 임시에 엘군이 우연히 그들의 앞을 지나노라니까 그 추물의 말로 혜경에게 향하여 변변치 않은 연극 구경에 허리만 아프군. 어서 아무개씨 부처와 밤참이나 같이 먹고 집으로 갑시다. 하는 것을 듣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도 식어버렸다. 혜경이가 그 추물의 가슴에 안겨서 헤헤거릴 꼴을 생각하며 혜경이의 남편은 그 사진의 주인인 줄 믿었기에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경쟁을 하여 보려고 몸치장도 열심으로 하였지. 그런 털투성이의 추물이 혜경이의 남편이라 할진대 엘군 자기는 비록 10년을 목간을 안 하고 3년을 이발을 안 하고 한 달을 면도를 안 할지라도 그 추물에 비하면 10,000배나 승한 것이다. 이리하여 엘군은 몸치장을 중지하였다. 하루에 3번을 면도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근지럽다고 하던 엘군이 코아래가 시커멓게 된 채로 천연히 거리에 나다니게 되었다. 마지막 오후 혜경과 엘군은 지나간 한때의 정사를 청산하고 마지막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용한 곳에서 만났다. 엘씨. 네. 자, 이것이 그새 엘씨에게서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부토로 받으세요. 여인이 내주는 뭉치를 말없이 받았다. 그럼 자, 안녕히 가세요. 엘씨는 왼편길로 가세요. 저는 오른편으로 갈 테니. 혜경씨. 여인이 돌아서려 할 때야 엘구는 비로소 정신이 든 듯이 여인을 찾았다. 네. 마지막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뭘 말씀이에요? 어느 때 어느 해수욕장에서 혜경씨가 내게 보여준 사진이 있지요. 이가 내 주인입니다고 하시면서
여인은 미소하였다. 네, 그런 법 하외다. 그 사진은 대체 누이 사진이오니까. 그건 왜 물으세요? 저도 누이 사진인지 몰라요. 상해 어느 사진관에서 2냥인가 얼만 가지고 산 건데 아마 중국 어느 배우던가 누구라는 귀족의 사진이겠죠. 상해서? 2냥? 그럼 그 사진을 왜 엘씨에게 제 지아빈이라고 속였느냐 말이죠. 네, 아직 모르세요? 그 사진을 엘씨에게 이가 제 남편 되는 이외다 하고 보여드렸기에 엘씨가 그 뒤에 얼마나 더 좋아지냈는지 스스로도 아시겠구먼요. 저도 같이 친구를 사귀는 이상에는 좀 더 풍채 좋은 양반과 사귀고 싶어서 그런 수단을 쓴 겁니다. 악의가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엘씨도 사실대로 말씀하지만 그 사진을 보여드렸기에 그 뒤에는 3, 4알이나 더 풍채가 좋은 신사가 되셨습니다. 엘구는 말이 막혔다. 한참을 입만 움찔움찔하였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하였다. 그럼 말하자면 귀부인들이 자기가 끌고 다니는 개를 비누로 목간시키고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은 뜻이시구먼요. 그렇게 극단으로 해석하실 게야 있습니까?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그 수단은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결말이 왜 그렇게 싱겁습니까? 첫번 궁리하신 그만한 지혜를 왜 끝까지 쓰시지 못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하고 말고요. 어떤 날 혜경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에 편지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나는 혜경 씨의 주인 되시는 양반을 보았어요. 그 털투성이, 용서하세요. 이 털투성이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 괴물, 조금만 말씀을 주의하세요. 그럼 그 괴물이 혜경 씨의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왜요?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지요. 거 보세요. 그 괴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소위 그 2냥짜리 사진만 본 때는 나도 좀 더 풍채 좋은 사내가 되어보려고 별 애를 다 썼습니다마는 털투성이, 용서하세요. 그 털투성이 괴물을 본 뒤부터는 그만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 털투성이에 비기자면 나는 1년을 면도를 안 해도 10,000배나 우승한 미남자예요. 말하자면 혜경 씨는 편지 한 장을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보신 셈 아닙니까? 혜경이는 엘군을 우러러 보았다. 보면서 웃었다. 엘씨, 네, 제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보니깐 엘씨도 웬만하신 쑥배기시구려. 왜요? 그래,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여편네가 편지 한 장 간수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편지를 흘리신 일이 없단 말씀이 왜까?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는 분명히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지만 실수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불어 떨어뜨렸습니다. 엘씨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어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어 그 편지를 떨어뜨려서 그 때문에 내가 극장에를 달려가게 되고 극장에 가기 때문에 그 괴물, 용서하세요. 그 괴물을 나한테 발견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그 괴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몸치장도 중지해버리고 그뿐더러 혜경 씨와의 사이도 벌어졌으니 그게 모두 불어하셨단 말씀이에요? 엘씨, 흥분치 마시고 들으세요. 그게 전부 제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옵시다. 계획적이란 무슨 까닭으로? 참, 사내 어른이란 왜 그렇게 머리에 동작이 뜨신지. 간단히 말씀하자면 전에 어느 해수욕장에서 엘씨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이번에 또 다른 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려. 그러니깐 말하자면 엘씨는 이제는 아무리 몸치장을 안 하시더라도 제게는 아무 관계가 없이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엘씨, 명심해 들으세요. 사내 어른이란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만 가지면 아무개든 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연히 떨어뜨린 듯한 편지 한 장이나
우연히 보여드리는 듯한 사진 한 장을 이 뒤에는 결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 트릭입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눈을 무섭게 뜨세요? 최후의 이별 장소, 웃음으로 서로 작별하고 이 뒤에도 친구로 그냥 교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엘씨는 왼편으로 가세요. 저는 오른편으로 가겠습니다. 상에서 산 그 2냥짜리 사진을 보여드린 분과 약속한 시간도 거진돼서 저는 좀 바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황혼의 거리. 가벼운 걸음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인은 오른편길로, 여인에게 왼편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엘군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를 못하고 마치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여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혼의 거리, 적적한 거리. 그 여자, 강경애. 그는 얼결에 머리를 들며 눈을 번쩍 떴다. 그리하여 한참이나 사면을 둘러보다가 아무 인기척도 발견하지 못함에 그의 긴장되었던 머리는 다소 진정되었다. 어디선가 짹짹하는 새소리에 그는 꿈인가 하여 겨우 눈을 뜨고 보니 아까 미친 듯이 일떠나던 자신의 꼴이 얼핏 생각히워 문켠을 바라보며 선뜻 일어앉았다. 제잘되는 참새소리는 그의 젊음을 노래해주는 듯 그의 전신은 어떤 새 힘이 물결침을 느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영화는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한 듯 싶었다. 그는 저통을 어루만지며 이 손이 만일 남자의 손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귀 밑이 확확 달아 얼핏 손을 떼면서도 어떤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옷을 끌어당기며 보니 벽에 걸린 명경 속으로 아담스러운 그의 어깨 위가 둥그렇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밑으로 칠 같은 머리카락이 구슬구슬 내리어 있었다. 이 순간에 그는 옷을 입을 생각도 있고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한참이나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꿈 같은 이 방안도 차츰 새어온다. 어느덧 전깃불이 껌풋하고 꺼져버림에 그는 벌컥 일어나 옷을 입고 뒷문을 열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산뜻한 바람은 그의 전신을 날듯이 해주었다. 그리고 이슬에 빛나는 백양나무 숲속으로 늦은 봄 짙은 풋냄새가 그윽히 새어들었다. 그 문켠에 몸을 기대고 서서 머리를 들었다. 금은밤의 별같이 종종한 나뭇잎과 나뭇잎, 그 속으로 웃을 듯 웃는 듯이 나타나는 파란 하늘, 그리고 나뭇잎가로 붉은 선을 치고 돌아가는 광선에 그는 자신을 떠나 멀리 허공으로 헤매었다. 아까 명경 속으로 비치던 그의 둥근 어깨 위가 나타나며 그를 중심으로 덤벼드는 수많은 사내들의 얼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휙휙 지나쳤다. 따라서 잡지에 실린 그의 속옷과 자신의 사진이 선이 떠올랐다. 그는 생긋 웃으며 놈들, 저들이 백날 그러면 소용이 무언가. 무의식간에 이런 말이 굴러나오며 입모습에는 비웃음이 떠돌고 있었다. 그에게 남자들에게서 오는 편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의 지은 글이 어떤 잡지에 달마다 실리게 되었을 때 그의 자존심은 까맣게 높아져갔다. 그리고 그는 어떤 높은 탑 위에 선 듯하였다. 그는 생김과 같이 감각이 예민하였다. 누구에게나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시 한 구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소설권이나 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그에게 있어서도 애틋한 정서가 흘렀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대하게 되면 반드시 문예란부터 뒤져보곤 하였다. 그래서 본대로 몇 번 장난 비슷이 지어보다가 어떤 아는 남자 편지 화답 끝에 써보낸 것이 동기로 그는 일약 여류 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째서 자기가 이렇게 쉽사리 여류 작가가 되었는지 반성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와 같은 재산은 드물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상대자가 마리아라는 자기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도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길가에 나서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자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된 듯하며 그만큼 자기는 인기 인물같이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자로서는 글 쓰는 사람이 적은 것만큼 자기 한 사람에게만이 가능하다고 인정됨으로써였다. 그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경치를 의미 있게 바라보며 무엇이라도 써볼까 하고 요리조리 뜯어 모아보았다. 그러나 어쩐지 모르게 그럴듯한 곳은 있건만은 막상 붓을 들고 쓰려고 하니 홀랑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만다. 선생님, 진지 잡수시어요. 그는 놀라 학생선 편을 돌아보며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있으려니 한 시계는 없고 흰 팔 위에 시계자리만이 음숙하니 남아있었다. 순간에 그는 가슴이 선뜻하여 머리맡 편으로 머리를 숙이니 명경 옆에서 째깍째깍하는 다정스러운 시계 소리에 그는 안심하고 시계를 집었다. 무슨 아침이 그리 이르냐? 아까와는 딴판으로 살짝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오늘 외촌에 가신다면서요? 참. 네, 잊었구나. 그래, 나가마. 그제야 어쩌녁 늦도록 연재될 성경절 찾던 생각이 얼핏 들었다. 따라서 오늘 자기가 갈 얼두거우라는 지명이 새삼스럽게 생각히웠다. 학생은 돌아서 나갔다. 그의 삼단 같은 머리채 끝에 나풀거리는 댕기꼬리가 뚜렷이 그의 눈에 비쳤다. 여기에 따라 옛날 그의 학생 시절이 다시금 그리워졌다. 학생의 신발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수건과 비누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언제 떠놓았는지 세수 소래에는 물이 가득하여 가는 바람결에 잔주름이 약간 잡혔다. 그는 참새 소리 틈에 어렴풋이 들리는 학생들의 시시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물속에 손을 넣었다. 세수를 다 한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 명경 앞으로 다가앉았다. 명경을 대하니 아까 비치던 자기의 토실토실한 그 어깨가 다시금 보이는 듯했다. 그는 크림을 손에 묻혀가지고 가볍게 부벼친 후 불그레한 얼굴 위에 마찰을 시작하였다. 방 안은 크림 냄새로 자욱하였다.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따라 외줄기 광선이 방 안 가운데 얼씬얼씬 떨어졌다. 방 안은 갑자기 환해지는 듯하였다. 그리고 차츰 희어가는 그의 얼굴. 화장을 다 마친 그는 명경 옆에 펼쳐있는 성경책을 끌어당기며 과연 내가 사내 놈이라도 너를 보면 반하겠다 하고 명경 속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이렇게 생각만을 하고서도 누가 있진 않았나 하는 불안으로 뒤를 돌아보고야 안심하였다. 그는 성경책을 뒤적거려 어제 찾아본 성경절을 찾아놓고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뒤이어 농민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서 본 선하게 낯익은 농부들의 모양이 보였다. 그들이 알아들을까 하고 그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다. 그가 고향에서 본 농부들이란 오직 먹는 것과 애 낳는 것, 일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좀 더 그들 중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 기어코 지정하자면 고담에 나오는 유충렬이나 조웅을 알 법이지 그 외에는 나라가 어찌 되는지 민족이 어찌 되는지 그저 태평이었다. 뇌산자 보에다 바가지 몇 짝을 달아매고
구럽짐 몇 짐 짊어지고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나서면서까지도 어째서 자기네는 그리운 고향을 등지게 되나, 어째서 가산을 탕택해 되었나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다만 운명에 돌리고 못나게 우는 농부들이었다. 그런 생각하니 마리아는 얼두거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농부들은 어디 농부들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제일 못난 것이 농부들인 동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농부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침을 먹은 마리아는 학생들의 전송을 받으며 마차 위에 몸을 실었다. 뒤따라서는 시멀시멀 얼근 전도 부인이 까만 책보를 들고 올랐다. 말똥 냄새가 훅 끼치며 가슴이 메쓱해지는 것 같아 그는 소매로부터 수건을 내어 입에 대었다. 수건 끝에서 가볍게 이는 크림 냄새는 곁에 앉은 전도 부인에게까지 물큰 스치였다. 보기에도 험상궂은 마부는 무엇이라고 소리를 빽 지르며 채찍을 둘러매니 말은 내 굽을 뛰었다. 한 번 대답해 놓은 것이라 더구나 교장의 명령을 받아 할 수 없이 마리아는 이렇게 떠나나 어쩐지 불쾌하고 깨림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예가는 때때로 여행도 해야 한다더라 하는 생각을 하자 농부들보다도 농촌의 자연미를 구경하는 호기심, 그것에서 어떤 명작이나 하나 얻을까 하는 바람이 그로 하여금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가 용정에 들어온 후에 이렇게 외촌으로 나가보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도 얼두거우 예수교 안으로 설치된 부인 청년회에서 정화여학교 교장에게 연사 부탁한 것이 하필 마리아가 떠나게 된 것이다. 그는 돌아보았다. 아직도 학생들은 서서 손짓을 하였다. 그도 마주 손짓을 하며 약간 미소를 띄었을 때 마차는 어떤지 모퉁이를 돌아섰다. 콩기름 냄새가 그들의 코를 훅 찌르며 기름 튀는 소리가 복질복질 부지지하였다. 그는 얼핏 바라보니 부엌문 사이로 아궁에서 일어나는 장작불이 빨갛게 보였다. 마리아는 어쩐지 섭섭한 생각이 들어 다시금 뒤를 돌아보니 지붕과 지붕 위로 기숙사 울타리인 백약나무 가지가 방공 중에 푸르러 있었다. 그때에 내가 이 학교를 그만 보고 아주 고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뒤를 돌아보았다. 아침 연기 속에 어린 용정기사는 콩기름과 돼지기름 몇 새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가고 오는 물지개 소리며 고기 사오, 백채 사오 하는 서투른 조선말로 외치는 중국인의 굵고도 줄기찬 소리가 모퉁이에서 굴러나왔다. 구멍가게 옆에는 반드시 길다란 나무가 꽂혔으며 그 위에는 널조각나무로 가로지른 후에 그 가운데에는 천홍호 원흥태라고 한 간판이 뚜렷하게 써 있었다. 그리고 오색 종이를 채바위같이 둥글게 뭉쳐 문전 좌우인 매단집 문 앞에는 시꺼먼 널빤지가 놓였으며 그 위에는 새로 쪄다 놓은 만두가 가는 김을 토하고 있었다. 대통로로 들어선 그들은 실록에 빛나는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국애와 조선애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꼴이 나무 사이로 얼씬얼씬 보였다. 내거리를 지날 때마다 등굽은 순사들이 무엇이 추운지 아직도 손바지 저고리를 통통하게 입고 총자루를 가로쥔 후에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을 흘끔흘끔 쳐다본다. 이마에는 기름기가 번질번질, 손톱은 매발톱처럼 비쭉한 것으로 이따금 코진자리를 흥겨내고 있다. 갑자기 지릉지릉 울리는 종소리에 놀란 마리아는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가 하고 둘러보니 자기가 탄 마차에서 그런 훌륭한 소리가 났다. 그러므로 그는 마부의 뒷덜미를 바라보며 종 하나는 제법 친다 하고 픽 웃었다. 앞으로 오는 채마장수는 종소리에 이편으로 물러서며 땀을 씻는다. 광주리에 실은 배추는 약간 이슬을 품은 채 다문다문 흙에 묻히어 있었다.
아이, 저 배추 뭐하여 저렇게 자랐어. 전도 부인은 배추에 탐이 났던지 이런 말을 하였다. 마부도 휘끈 돌아보며 다소 알아들었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그 누런 이를 내놓았다. 마리아는 그만 그 이에 놀라 머리를 돌리었다. 그리고 금시로 먹은 것이 나오는 듯해서 그만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떴다. 전도 부인도 이 눈치를 채었는지 빙긋이 웃으며 저것들은 아마 평생 이를 닦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 참, 어쩌면. 마리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종일 저걸 볼 것이 난처하였다. 그리고 저것들도 인간이라고 할까 하는 의문이 불시에 일어났다. 어느덧 시가지를 벗어난 마리아는 푸른 들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차츰 멀어져가는 용정 시가 속에 붉고도 푸른 벽돌집 위에는 태양빛이 둥그렇게 번쩍이고 있었다. 아득히 바라보이는 산기슭에는 젖빛 안개가 뭉실뭉실 떠돌고 시선 끝까지 푸르러 있는 위에는 햇빛이 정갈래로 망갈래로 찢어 떨어져서 한층 더 푸르게 하였다. 가다 가다 토담으로 둘러싼 포대는 산새똥으로 허옇게 되었다. 돌아올 줄 모르는 손주를 기다리는 자애스러운 늙은이의 그 얼굴, 그 슬픈 표정이었다. 길가 좌우에는 이름 모를 좁쌀꽃이 빨갛게 노랗게 피었다. 그 푸른 잔디밭 속에 개미가 토구를 파고 쇠똥구리가 쇠똥을 나르는 그 세계에도 이러한 자연이 그들을 얼싸안고 있었다. 그날 오후 2시에 마리아는 얼두거우 예수교내 강당 위에 높이 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믿음이란 문제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교회당은 불과 10칸이 될까 말까 한데 교인은 방이 터져라 하고 모여들었다. 물론 교인뿐만이 아닌 줄 마리아도 잘 알았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이마다 모두가 흑인종같이 보였다. 그 옷 주제며 햇빛에 그을대로 그을은 얼굴들이 바라보기에도 끔찍하였다. 마리아는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짓거리면서도 속으로 딴 생각이 자꾸만 들어왔다. 말하자면 자기는 달개 무리에 봉이 한 마리 섞인 듯하고 흑인종에 백인종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따라서 저들이 나를 얼마나 굽게 볼까, 내 말에 얼마나 감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열변이 낙수처럼 떨어졌다. 비록 성경책을 내놓고 믿음이란 문제를 걸어놨을 망정 사뭇 문제와는 딴판으로 노동자 농민을 부르짖고 현대 조선 사회상을 들추어냈다. 군중은 비오다 그친 것처럼 잠짓하여 마리아의 놀리는 입술과 그 요리조리 굴리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자기들과는 딴 인종 같으며 따라서 열과 피가 없고 말하자면 어떤 어여쁜 인형이 기계적으로 말하는 듯한 그의 입속으로 노동자 농민이 굴러나올 때 황송 거북스럽고도 미안하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저가 어떻게 노동자 농민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의 폐병자의 초기 같은 그의 얼굴빛이며 짙게 그린 눈썹 아래로 깜빡이는 눈만이 사른 듯하고 그 나불거리는 입술만이 마리아의 전체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부자연한 듯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머리에는 공부한 신여성, 무엇을 안다는 여자는 다 저 모양이지 하는 생각만으로 뚜렷이 짓게 되었다. 여러분, 죽어도 내 땅에서 죽어요. 살아도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하러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잔뼈를 이룬 땅이요. 네, 다만 하나인 조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산명수려한 내 땅을요. 마리아는 그의 베거 같은 손으로 책상을 치며 부르짖었다. 군중은 무의식간에 흥 하고 비웃음과 함께 이때껏 자리하던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도 어린 처자를 앞세우고 울며 불며 내 고향 떠나던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도 내 땅 안에 있으면 이 쓰림, 이 모욕은 받지 않지요.
그래, 남부여 대하여 이곳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내 동포밖에 없죠. 우리가 외로울 때, 즐거울 때, 가난에 찌들 때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해 줄 리가 누구여요. 우리 동포가 아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달아나고 이 몸뚱이가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어요. 네?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흘렀다. 군중은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이 저리 뱃속 깊이 가라앉았던 분까지 짓더 밀었다. 그들의 앞에는 지주들의 그 꼴이 시제 보는 듯이 나타났던 것이다. 손발이 닳도록 만지고 또 만져 손끝에 부드러워진 그 밭. 그 밭 일항에 쌓여있는 수없는 풀뿌리며 농규 위에 숨어있는 그 잔돌까지라도 해이라면 해일 수 있는 그렇게 정들인 그 밭, 그 논을 무리하게 이유 없이 떼이었을 때, 아, 그들의 가슴은 어떠했으랴.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면 오직 이밖에 없었고, 그들의 용기와 삶의 애착이 있다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볍게 놀리는 그 무서운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잔인 무도한 말은 그들을 쫓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마리아의 말과 같이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하는 그들이었던가. 그들의 사정을 털끝만치라도 보아주는 그들이었던가. 군중의 눈앞에는 그 지주의 그 눈, 그 얼굴이 새삼스럽게 커다랗게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쫓겨났던 그때 일이 다시금 나타나 보였다. 민족이 뭐냐, 내 땅이 뭐냐. 저 견 창밖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우레소리같이 났다. 순간에 마리아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리고 간도 농민 하고 그의 머리에 얼핏 떠올랐다. 그것은 전일 간도 농민은 무던히 무섭다는 말을 들었던 까닭이었다. 마리아는 가볍게 한숨으로 일어나는 공포를 쓰러치며 적어도 나는 조선의 최고 학부를 마치었으며 더구나 조선에서 드문 여류 작가이고 게다가 어여쁜 미모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까칠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입모습에는 확실히 비웃음이 떠돌았다. 농민이 아니냐 하고 마리아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군중은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를 바라보았을 때 이때껏 어여쁜 귀여운 마리아로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돈 많은 계집의 특성이 마리아의 전체에서는 물결침을 느꼈다. 마리아의 하늘거리는 흰 치맛가에 가는 파동은 군중의 무지를 조롱하는 듯 비웃는 듯하였다. 그때의 군중의 머리에는 며칠 전에 미음 한 그릇 따뜻이 못 먹고 죽은 그들의 아내며 그들의 누이며 사랑하는 딸들이 마리아의 좌우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자기들의 누이와 아내는 이 여자를 곱게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공부시키기 위하여, 이 여자 살빛을 희게 하여 주기 위하여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엄지손에 피가 나도록 그 험악한 병마에 걸리도록 피와 살을 띄우지 않았던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니 마리아의 뒤에 둘러앉은 목사와 장로까지도 자기들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같이 보였다. 아니, 흡혈귀였다. 그들은 갑자기 우욱 쓸어 일어났다. 그리하여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당이 짓모이고 종각이 쓰러졌다. 마지막 비명을 토하는 종 옆에 갈갈이 옷을 찢긴 마리아는 쓰러져서도 자기의 미모만을 상할까 두려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꼭 싸쥐고 풀풀 떨고 있었다.